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증시각도기TV의 첫 여성 출연자 네. 안유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어떤 지표가 중요하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중국은 어떤 지표 발표할 때 숫자는 안 나오고 글씨만 막 이렇게 나와서 해석을 꼭 잘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투자라 하면은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고 네. 채권에 투자할 네. 수가 있어요.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 보는 지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라는 거는 우리 국채 산다 이러면 네. 채권 가격의 변동은 금리에 따라 네네. 변해요. 금리하고 반대로 가요.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 떨어지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읽으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중국인민은행입니다. 그러면 중국인민은행장의 입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은행장이 나와가지고 올해는 그게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시경제 정책을 찐선하게 가겠다. 찐선이라는 게 좀 이렇게 조심해서 가겠다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돈을 막 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하 보면서 좀 이렇게 조심하겠다 이러면 이게 돈을 푼다는 거는 금리가 내린다는 네.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찐선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잘 안 풀겠다라 이런 네. 말이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높은 거니까 채권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이렇게 금리를 읽어야 되고 중국인민은행장에 나와는 말, 단어 사용 이런 걸 체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채권은 거시경제에 베팅하는 거예요. 내가 채권에 투자한다는 거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중국인민은행장 이강하고 베팅하는 거예요. 이강한테 베팅하는 네.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중국 경제에 베팅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 투자고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어느 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말하면 마이크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미시 투자인 거예요. 내 요 한 기업만 알면 돼. 국가가 어떻게 가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기업을 그 기업의 사장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강의 입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이 주주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중국 거래소에는 국유기업이 많이 상장돼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주체가 누구죠? 국유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 주주 구성을 보는데 거기에 중국에 예를 들면 회이진 이런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한국에 비교하면 한국이 국민연금이 들어갈 정도로 국부펀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특히 중국을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 자본이라고 네. 하잖아요. 월가로 네. 움직이면 중국을 움직이는 게 그 중앙투자공사가 있는 회이진이 뭐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제일 큰 돈이 얘네 걔네가 들어갔다는 건 어떤 회사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고 튼튼하고 엄청 중요한 회사라는 거죠. 이런 주주 구성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구성을 보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누구 기업이냐? 웃기잖아.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는데 누구 기업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사요. 중국 주식을 살 때. 그게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가격만 보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2,000원이네? 싸네? 중국이 성장한다더라?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그다음 아까 질문은 왜 중국에서 뭐 경제공장회에 나온 정책 이런 거 네. 보면 지표가 없냐? 네. 그것뿐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중국의 상장회사에 감사를 해요. 상장회사 네. 감사하는데 주주 총회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중국의 CEO가 나와서 말하잖아요. 주주 총회할 때. 네. 그런데도 데이터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보통 기관 투자가 될 때 오잖아요. 네. IR 할 때나. 네.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국은 IR 가면 기본 재무제표 쫙 나오고 올해 이걸 투자하면 앞으로 추정치도 나오잖아요. 왜 그걸로 설명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중국의 CEO들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잘 될 거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했는데 지표적인 설명은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건 중국에선 통하는데 한국의 중국 대주주 된 기업들이 많아요. 상장했는데 대주주가 중국인 기업이 한국에 맞는데 여기 기관 투자가들 당혹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잘 된다 하지?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 교수님 이거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질문해요. 그 중국 CEO한테 한국은 이렇게 지표를 한다. 추정치도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답했냐면 그 중국 CEO가 상황이 계속 변하는데 네. 추정치를 주는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막 싸우는데 한순간에 관세를 받고 한순간에 거래 끊어지고 이러는데 그걸 추정치를 아무리 정교하게 해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저기를 간다는 목표만 알려주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그 목표만 가면 되지 않냐. 결론 말하면 전략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술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전술은 상황에 따라 변해야 되는데 전술을 아무리 완벽하게 짜놔서 무슨 의미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사람은 뭐 저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 게 아니라 기본 생각 마인드가 뭐냐면 불확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 쓸 시간이면 어차피 목표만 제시하면 5년 내로 가잖아요. 네. 그럼 가면서 암초를 만나 뭐 그때그때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어쨌든 저기를 간다는 거예요. 바이든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네.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 보면 이제 그 트럼프하고 할 때랑 네. 또 이제 중국이 그 전술이 또 이제 바뀔 것 네. 같아요. 더 예를 들어서 바이든으로 바뀌고 중국하고 관계가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참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1월 20일에 취임했잖아요. 네네. 근데 대선은 11월 3일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바로 대충 결과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유럽 많은 민주주의 국가나 뭐 저기 일본이나 이런 데서 축하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네네. 바이든한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예, 남겼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나 저기 중국. 중국 시진핑은 상당기가 안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예. 그리고 1월 20일 취임했는데 미국 쪽에서 그 전에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중국에서 대미 제재 정책을 중국에서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폼페오 같은 28명을 제재 명단에 중국에서 올렸어요. 네. 우리 처음 들어보잖아.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재했던 소리를 미국이 누굴 제재한 건 들어봤지만 누가 미국을 제재한 건 못 들어봤죠. 근데 중국이 폼페오 이런 사람 2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그리고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대항 입법이라 해가지고 그거 들어봤죠. 화웨이한테 삼성전자나 저 TSMC가 거래를 못 하잖아요. 네네. 이유가 뭐냐면 미국 부품을 10% 이상 쓰는 기업들은 화웨이한테 내가 거래를 네. 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허락을 거쳐야 받아야 된다는 게 된다. 미국 국내법이 있잖아요. 원래 계속 화웨이하고 거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대항하는 법을 만든 게 대항입법인데 중국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TSMC나 대만의 한국의 삼성전자가 그 미국의 국내법 때문에 우리가 원래 거래하던 걸 안 하잖아. 그러면 중국 대항입법에서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런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 국내법을 지킬지 중국 국내법을 지킬지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중국이 입장이 이런 거예요. 우리 땅에서 돈을 벌면 우리 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네 굳이 미국 국내법을 지키겠다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죠. 예, 그러니까 왜 우리 돈을 보면서 미국 국내법을 지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 기업이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러면 원래는 이런 게 나오면 미국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막 뭐라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미국 쪽에서 특히 1월 20일에 취임하기로 중국에 대체 뭘 하겠다라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계속 뭔가 던져봐요. 뭔가. 근데 미국 쪽에서 바이든 신정부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다가 다보스 포럼에 지금까지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시진핑이 우리는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다자주의, 국제주의 이런 얘기 하니까 처음으로 미국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정책을 대변을 통해 말하는데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고 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 딱 듣는 순간 느낌이 확 와버렸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전략적 인내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는 중국 문제를 옆에 놓고 아직 고민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죠? 미국 국내 문제도 해결한다. 우리 지금 바빠. 내내는 우리의 중요한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쉽게 말하면 내내하고 우리는 아직 말할 시간도 없고 말할 생각도 없고 우리 일단 다른 문제가 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중국 시진핑이 계속 메시지를 던졌어요. 빨리 친중인지 반중인지 명확히 해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국의 뜻은 모든 거 다 테이블 위에서 얘기 가능하다 뭐 이러니까 태도를 명확히 해라고 압박 계속 줬는데 나왔단 말이 전략적 인내예요. 그 말은 이런 뜻이니까 중국에서 우리도 안 급해. 예, 우리도 안 급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주의가 계속 가는 거죠. 1단계 왜냐면 행정명령을 27개 넘게 바이든이 발표하면서 그 트럼프를
전 정책 다 없애버렸는데 무역 단계 1단계라든가 뭐 우리가 생각한 TPP 들어온다든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그대로 전략적이네. 일단 우리는 이게 지금 후순위야? 중요한 문제 안에 이런 거에 이게 바이든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상당 기간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뭘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조금 길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좀 큰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과연 그 사이에서 끼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시점에서는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방법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제가 한국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의 지금 사장이에요.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 시장이 중요하다. 나의 기술이 많나? 원천 기술도 있는 기업이고 엄청 경쟁력도 있어. 이런 기업이에요. 그럼 그 말은 전문 용어로 하면 IP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은 시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훨씬 중요할 거예요. 중국은 14억이라는 이게 꼭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요즘에는 머릿수로 하는 시장이 아니고요. 빅데이터 시장이거든요. 근데 빅데이터 시장이 가장 잘 된 게 중국이에요. 이러니 하더라고요. 네. 미국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특히 미래 산업에서 시장이 중요해요. 4차 산업에서. 그러면 중국이 훨씬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손익분기점을 특히 미래 산업 아직 수익이 안 나오는 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맨날 돈만 퍼붓다면 내가 죽잖아요. 그 죽음의 계곡이라 하거든. 거기를 못 넘어요. 데스 밸류를. 그러면 빨리 손익분기점에 가야 돈도 들어오고 상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5년에서 10년의 손익분기점이 올 시점을 중국은 1, 2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 빅데이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스크가 중국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중국이 중요하다 이러면 중국 가는 거고요. 아니면 한국에서 해도 충분히 중국 시장 할 수 있어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에서 하냐 한국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전략적 중심이 중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하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포인트 첫 번째. 근데 우리 기업한테는 IP가 중요해요. 내가 아직 내가 자율자동차 쪽에 있는데 핵심 기술이 없어. 우리 기업이. 그러면 그 자율자동차 핵심 기술이 있는 동네를 가야 돼. 왜냐면 그 동네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지재권 관련 정보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그 동네에 가야 내가 아이디어도 막 들어오고 엔지니어가도 커피 마시며 교류하면서 또 나의 기발한 생각이 생기고 창조가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엔지니어가 많은 동네를 가야 내가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게 IP예요. 혼자서 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어떤 비슷한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막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려면 아이디어 막 나와서 그럼 내가 빨리 개발이 되니까 그럼 그 동네를 가야지. 그럼 그거는 어떤 영역, 인공지능 어떤 영역은 중국이 세계 최고고요. 어떤 영역은 미국이 세계 최고, 어떤 거는 유럽이 최고. 그럼 자기 판단이 한 어느 섹터인지에 따라서 IP는 그 엔지니어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요. 쌍순환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 쌍순환 전략이 과연 중국에서 성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과연 중국은 어떤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경제학에서 어떤 국가의 경제 문제를 품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공급 측 개혁. 공급 사이드를 건드리는 거예요. 공급 사이드는 무슨 문제를 말하냐면 우리가 생산 요소, 생산하는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노동, 자본, 기술, 토지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효율성을 조정을 해가지고 생산 요소 효율성을 올려서 좀 더 공급이 시장에 맞게 효율성이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4대 요소를 가성비가 맞게 상품을 잘 가성비에 맞게 하면 고객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공급 사이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수요 측으로 문제 풀 수 있어요. 수요는 우리가 3대 수요라고 해요. 수출. 예. 그리고 내수 소비. 그리고, 투자. 예. 이게 수요 사이드에서 사람들이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요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를 해외 수요로 팔면 수출하는 거지. 내가 국내에서 많이 생산해서 국내는 다 됐네 하면 수출해서 해외 수요를 끌어들여서 한국이 주로 해외 수요로 성장시키는 나라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하려면 뭐죠? 기계를 사야 되잖아. 그럼 또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소비, 사람들이 이런 문여수도 사게 하고 뭐 고급 가방도 사게 하고 이런 소비를 많이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 이번에 문재인 정부도 막 돈을 나눠주잖아요. 소비해라고. 그게 수요 사이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국 정부가 우리나라 자국 내 경제 문제 할 때 판단해야 돼.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공급 측 사이드에 문제 있는 건지 수요 측 사이드에 문제가 있는지. 근데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판단한 중국 경제 문제는 소비 사이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 부동산이 중국 사람들이 소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100만 원 벌었으면 거기 50만 원 부동산에 임대료로 내는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 나머지 50만 중에 먹고 살고 교육하니까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서 거시 문제를 풀 때 부동산 억제 정책을 했어요. 부동산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부동산 돈을 많이 안 쓰게 하려고 부동산 자꾸 견제를 한 거야. 부동산 야 대출 해주지 마, 부동산 거품 끼리게 하지 마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안 되잖아. 이게 뭐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을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제어하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부동산이 아파트를 지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부대 산업이 다 커지면 GDP가 짧은 시간에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측에서는 이 부동산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경제가 죽을 때는 부동산 살리면 철강 수요, 뭐 세멘트 수요니까 경제가 확 올라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경제가 나쁘면 부동산 살리는 정책 썼고 중국 정부가 경제가 너무 거품이다 부동산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경제가 중국이 2010년 이후로 계속 하락해 왔어요.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데 2010년 3분기에 10.4%를 기록하고 2010년 3분기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 2019년에 6.3%까지 왔어요. 중국 그 거시경제 담당자들 생각해보니까 이게 수요 문제가 아니네. 공급 사이드를 건지는 문제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줘야 되네. 시장에서 수요하는 걸 우리가 안 줬으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핸드폰도 그냥 일반 핸드폰 주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섹시한 핸드폰을 주면 소비욕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건드리자는 거예요. 공급 사이드. 그게 쌍순환 정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쌍순환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주로 이 하이 밸류 쪽 공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중국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잖아요. 중산층, 우리가 달러로 하면 1인당 GDP가 15,000달러. 보통 15,000달러 이상은 중진국 이상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15,000달러 이상이 된 인구가 4억이에요. 4억. 그러면 이 4억이 있잖아.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내가 좋은 나는 브랜드 가방을 쓰겠어요. 이러면 이 사람들 해외 나와 사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사오고, 한국에서 사오고, 좋은 거. 그러면 왜 그래? 국내에 없으니까. 그래서 쌍순환이 뭐냐면 이런 걸 왜 중국 사람들 해외 나와 사오게 하냐? 중국에서 공급하자. 해남도에다가 면세점 하고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그 싼 물건을 생산하지 말고 이렇게 고급 브랜드로 생산하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아모레 퍼시픽 황상품 사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 그게 쌍순환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자. 그래서 그 4억이 수요하는 걸 공급하자. 그러면 소비도 알아서 커진다. 그게 쌍순환.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기술 개발을 가는 거죠. 결국 하이테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이테크 쪽은 한국의 부품을 사고 하이테크가 필요하면 한국 거 샀잖아요. 일본 거 사고 독일 거 사는데 자기네 하겠대. 그게 중국의 쌍순환이에요. 이제 그런 거죠.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것도 알고 그게 이제 쌍순환인 것도 알고 있는데 과연 성공을 할까? 그렇죠.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거 풀라 몇 시간 강의해줘야 되는데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공하냐 안 하냐는 인재에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다. 반도체 락한 거 알죠? 중국이 그 펀드를 그냥 몇 천억씩 때려 넣었는데 지금 10년째 때리는데 안 돼요. 이번에 또 막清华 유니가 파산하고 이랬잖아요.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되게 대단해 보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TSMC보다 16나노미를 TSMC가 먼저 개발했어요. 근데 후에 삼성전자가 14나노미 개발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가만히 봤더니 중국 사람이 그걸 와서 했어요. 량멍숭이라는 사람이 성균관대 교수도 했는데 그 사람이 삼성전자에 가서 그다음 TSMC에 있던 CTO예요. 이 사람이 삼성전자 와서 14나노미 개발해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중국에 SMIC 갔어요. 네. 그 지금 난리 네, 나. 지금 난리 난. 거기 가서 지금 칠라놈이 성공했잖아요. 칠라놈이면 한국하고서 격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그러니까 와 중국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되냐 안 되냐는 기술, 되냐 안 되냐는 사람이 오냐, 자본이 있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에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냐면 PCT 특허를 봐요. 그게 와이퍼의 세계 지배권 거기 등록된 PCT 특허가 제일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특허예요. 근데 원래는 미국이 제일 많이 갔는데 작년에 중국이 이제 초월했어요. 뭔지 알겠죠? 이거는 중국이 발표한 혜택가 아니고 와이퍼가 세계 지배권 기구가 발표한 등록 PCT가 중국이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이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원천 기술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갖고 그런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네. 보고 싶은 것만 그렇죠. 보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 중국은 좀 이렇게 무시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갖고는 그런 생각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말미에 이제 돈은 화장품 팔고 반도체 수출해서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 그러면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중국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어떻게 이해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라는 팁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적 관계로 풀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왜 금융이 중요한지를. 세계 500대 기업이 있잖아요. 과거에 다 대부분 미국 기업이었어요. 미국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500대 기업이 중국 기업이 더 많이 있어요.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각할게요. 만약에 우리 가정, 세계 500대 기업이 다 중국 기업이라고 칩시다. 어차피 규모가 큰 나라니까. 세계 500대 다 중국이네. 이렇게 그런 날 있다고 가정해요. 예, 가정해요. 근데 그게 대주주가 어떤 법인 등록지는 중국인데 대주주가 한국인이야. 그 500대 기업의 대주주가 다 한국인이에요. 그럼 그게 중국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이에요? 그거는 첫째 포인트. 한국 기업이죠. 그냥 한국이 그 중국 500대 대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금융 투자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지금 삼성전자가 과연 누구 거냐? 그렇죠. 네, 근데 같은 지금 돌이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배당을 했는데 그 네. 배당 금액이 맞아요. 13조. 거의 네. 13조 원 중에 과연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건 그렇죠. 얼마고 중국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건 얼마냐 했을 때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중국이 점점 더 커질 거니까 그 회사에 좋은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배당도 받고 이러면서 중국 회사가 커져 나가는데 그 주인이 알리바바의 대주주가 손정이잖아요. 며칠 전에 은퇴했더라고요. 네. 그 알리바바 기업 누구 거예요? 알리바바는 텐센트의 대주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쿠스베거예요. 그럼 텐센트 누구 거예요? 남아프리카.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렇게 했는데. 혹시 그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회사 이렇게 나중에 좀 하나 찝어주십시오. 야, 그런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제가 그러면 2부에 제가 따로 여쭤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네. 지금까지 권순정의 브릿지 빨리 끝내고요. 제가 2부에서 우리 안유아 교수님한테 정말 돈 되는 정보들을 쪽쪽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